안녕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의 대통령과 당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도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영국의 경우, 독일의 경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사회보장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세계 역사가 어느 나라의 역사든 그렇게 순탄하거나 히스토리가 없는 그런 곳은 없겠죠.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 1929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죠. 1920년대 미국은 경제 화랑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농산물과 그 다음에 이 공장들, 산업화로 인해서 비행기를 일주일에 한 대씩 찍어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1920년 이후에 1929년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세계 대공황, 미국의 경제공황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 경제공황으로 미국은 어떻게 되죠? 그래요. 교수님 왜 거기서부터 설명하세요? 그렇잖아요. 자, 독일은 1880년대 만들어냈고 영국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듯이 1910년대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언제? 193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 20년대부터 설명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다시 본론으로 가세요. 세계 대공황을 직면하게 되죠. 미국의 경제공황에 직면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이제 제조업, 그죠? 찰리 찹징 계속 물건만 만들어내던 이러한 제조업 공장들이 어떻게 해요? 네, 생산량을 줄이게 되죠. 자,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업자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미국에는 엄청난 농산물을요, 군용 식량을 납품하면서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미국의 농장들을 봐보세요. 드넓은 벌판에, 그죠? 마찬가지 미국의 이 농산물 가격도 어떻게 되냐면 끝없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어때요? 세계 대공황이니까 수출도 감소하고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생존권을 얻기 위해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회보장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을, 즉 자유주의가 제한되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왜 지금까지 총기 소유를 인정하겠어요? 그것까지도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정책, 국가에서 뭔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자유주의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엄청난 실업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는 미미했다라는 거예요.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유지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경제 대공황을 직면했으면 어때요? 어떤 지금까지의 노선에 새로운 어떤 대안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당시 후보 대통령이요, 이런 경제 공황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정부의 개입은 미국의 방식이 아니다, 미국의 방식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고집을 했어요. 어때요? 자, 국가에서 개입한다라는 것은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국가 차원이라 그러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어떻게 했다? 그러지 아니했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후보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당시의 국민들의 그 가난함,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후보 대통령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틈새 공략일까요? 1932년에 미국 경제공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 후보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1933년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당선하면서 어떻게 해요? 뉴딜 정책이라고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이제 어때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정책이요. 1차 뉴딜 정책이 있고 1차 뉴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또 2차 뉴딜 정책으로 이어져요. 여기에서 1차 뉴딜 정책은요. 어떤 정책? 요약하자 그러면 국가의 개입을 늘리는 거예요.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요약한다라고 치면 1차 뉴딜 정책은 일단 국가의 개입을 늘리는 거예요. 자, 늘리긴 늘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1차 뉴딜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뉴딜은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어때요? 1차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요, 이제 미국 정부가 경기 회복과 사회적 재분배, 일단 추락한 경기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냐면 금융, 산업, 농업, 임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뉴딜 정책은 국가의 권한을 이렇게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선되자마자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현장에 적용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임새라 그럴까요? 철저한 짜임새는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루즈벨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끊임없이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하면, 취임하자마자 3일 뒤에 뭘 하냐면, 3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3일 뒤에 3월 6일에 뭘 하냐면 은행의 업무를 전부 다 중지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부실 은행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에 부실 은행들이 정리가 됐어요. 뭐를 기준으로? 뭐 현금 보유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IMF 때 그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실한 금융권의 금융권들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사를 받고, 재무심사,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 잔고가 있는 곳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6일 날 그렇게 은행 업무를 중지시켰다 그러면 6월에는 뭘 했냐면 국가산업부흥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국가산업부흥법 때문에 결론적으로 1차 뉴딜이 실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국가산업부흥법은 뭐냐 하면 일단 죽어가는 재정을 회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규제하고 독과점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을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산업을 규제하고 독과점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이게 기업이 작으면요, 규모와의 경쟁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탄탄한 내실을 깨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국가산업부흥법. 33년 6월에 이걸 실시하죠. 자, 결국은 이 산업하고 독과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만 국가산업부흥법 때문에 1차 뉴딜 정책이 이게 실패로 돌아가긴 해요. 어쨌든 이 100일 동안 이렇게 끊임없는 뭐예요? 정책들을 만들어낸 루즈벨트는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농업이요. 미국은 농업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을 만들어내는데 팔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블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곳이 농업이다라는 거예요.
농업값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작물 값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요? 농업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는 정책을 펴는 거죠. 이 정책이 뭐냐 하면 농업조정법이에요. 농업조정법. AAA라 그래요. AAA. 이 농업조정법을 실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대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엄청난 땅에 이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던 밭들을 갈아엎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돼지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해요? 생산량을 조정해서 어떻게 해요? 단가를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공황,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조정법. 생산량을 낮춰서 단가를 높였다. 좋나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 때였잖아요. 저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멀쩡한 농작물을 갈아엎어? 야, 윤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루즈벨트는 시행을 했고 효과를 봤어요. 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농작물들을 어떻게 갈아엎으면서 농작물의 판매가를 높이면서 결국은 이들을 살려냈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들 그 사회보장의 효과가 뭐예요? 케인즈가 얘기했던 승수효과. 처음에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들이 이만큼 벌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얘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갈수록 이 원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 효과를 보는 거죠. 어때요? 그런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런 어떤 정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돌아가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그 이득들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CC를 저는 설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CCC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게 있었고 농업조정법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잘했던 것이 뭐냐면 민간자원보호단이에요. 자원보호단. 이것을 결성을 하는 거죠. 이게 CCC예요. 자, 미국은요 엄청난 실업자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 자원을 활용한 거죠. 이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투입하는 거죠. 누구? 청년들에게. 그러고 보니까 청년 뉴딜 정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이거예요, 이거. 뉴딜 정책에 민간 자원 보호단을 결성을 해서요. 이들에게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등등은요, 이 민간 자원 보호단을 통해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1차 뉴딜 정책은요, 미국의 세계 대공황, 경제 공황의 위기를요 슬기롭게 넘기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뭔가 잘 되면 이 방법으로 했으면 더 잘 건데, 더 잘 됐을 건데,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실업자들도 부양하고 추락했던 농산물의 가격도 부양시키고 산업의 형태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안정화시켜 나가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공격을 받냐면 아무래도 보수당, 보수 세력한테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후보 대통령이 오그덴 밀스와 같은 자유방임자들, 이게 후보랑 오그덴 밀스와 같은 이 자유방임주의자들에 의해서 뉴딜 정책이 어떻게 하냐면 소련의 계획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는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미국적이다 라고 맹비난을 쏟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자하고는 제일 결을 달리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결을 가장 달리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보수당의 후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칠이 아니죠. 루즈벨트가 어떻게 해요?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보수당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은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해왔었던 거죠. 그죠? 민간자원보호단을 결성을 해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서부터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 힘쓰는 등 다양한 일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5년 뉴딜 정책은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통제 정책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일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자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대법원에 반발들이 있었어요. 대법원에는 누가 많냐면 보수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의세한 대법원에서 뉴딜 정책이 어떻게 하냐면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뉴딜 정책을 무효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라는 거죠. 1935년에요. 전국산업부흥법, 국가산업 같은 거예요. 뭐 전국산업부흥법, 국가산업부흥법, 여기에 뭐 하고 있어요? 산업을 규제하고 독과점을 하고 국가의 권력들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기름길이었고 또 국가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어떤 근본 시작이 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주의자들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한 경제계획과 통제를 실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1차 뉴딜 정책, 즉 국가 통제와 국가 계획이 사상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2차 뉴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자, 2차 뉴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맞아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거죠.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자들을 위한 이렇게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한, 그 설명 안 했나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1차 뉴딜 정책이 폐가 망신했느냐? 국가산업부흥법, 전국산업부흥법으로 인해서 1차 뉴딜 정책이 왜 망했냐? 라는 거죠. 이거 독과점이라든지 산업규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뭘 했냐면 이러한 제도에서
병든 닭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이게 경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병든 닭을 팔면서 독과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병든 닭을 팔면서 어떻게 해요? 고소득을 올려버린 그러한 사건이 산업 사건이 발생을 해버리죠. 그래서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국가산업부흥법이 위법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차 뉴딜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제의 1차 뉴딜 정책에 이어서 2차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뉴딜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이에요. 와그너법은 뭐냐면 루즈벨트 민주당의 행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해요? 와그너 노동관계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 가입권을 인정을 받고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인정을 받고 노조 대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용주들과 단체 협약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와그너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였다? 아까 말했던 사회보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토대가 됐던 복지를 실시하는 국가의 토대가 되었던 사회보장법을 제정을 합니다. 미국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썼어요. 언제? 1935년에요.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뭘 했어요? 노령보험과 실업보험의 혜택을 주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에게 노령보험과 실업급여를 보험을 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실업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자, 운영의 책임을 연방정부가 할 것이냐 주정부가 할 것이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긴 해요. 물론 크게 뭐 논의거리가 되진 않았지만요. 자, 연방정부가 되어버리면 다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의 권한이 커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전국에 동일한 어떤 규모의 사업들을 실시가 할 수 있었는데 규모의 경쟁도 있고요. 그러면 1차 뉴딜 정책에서 이 피를 받던 이 국가의 권력을 더 키워주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주정부에게 그 역할들을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예요? 이러한 제도들이 주마다 다 달라. 주마다 달라.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의 권력을 너무 비대하게 키우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업보험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정부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양해버립니다. 더불어서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회보장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게 뭐냐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제조합에게 그 운영권을 넘기면서 보험회사에게는 보험회사와 경쟁 상품이 될 만한 일부 제품들을 건강보험에서 배제시켰죠.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어때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이상인 사람은 일단은 제외시키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도 섭렵을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일하게 건강보험 도입하게 되자 누구의 반발이 심했냐면 의사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도입되면 보나마나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득권들을 잡고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전국 단위로 저지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미국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괜히 의사들이 반대하는 건강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창했다가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나머지 사회보장 제도도 한몫에 다 부결될까봐 어떻게 했어요? 건강보험을 제외시켰어요. 건강보험을 제외시켜서 사회보장법을 의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1935년 6월 18일 날, 19일? 네. 엄청난 표 차이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1935년 8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역사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미국 안에서 입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래요. 건강보험이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도 뭐 간단하게 볼 건데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더 이렇게 깊숙이 배울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 과목이 됐든 아니든.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냥 간단하게 베버리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일단 2차 세계대전 도중에 한창인 1941년에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있죠? 총리가 사회 재건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기구예요. 그 기구가 뭐예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 부처 위원회라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죠. 이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누구냐면 베버리지였어요. 그래서 1942년에 뭐예요?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베버리지 보고서가 된 거죠. 원래 보고서의 이름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맡았던 베버리지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목표는 어쨌든 빈곤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인 거 아시죠? 미국 하다가 지금 다시 영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영국 사회가 공격해야 될 5대 빈곤을 위해서 공격해야 될 5대 파이브 자이언트라고 원문에 적혀 있던데요. 5대 사회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빈곤, 질병, 나태, 무지, 불결. 이 5가지를 사회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에 실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실업 아니에요. 빈곤, 질병, 나태, 무지, 불결. 이 5가지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오는 어떻게 공격해야 될 5개의 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던 단편적인 정책들 있죠? 이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만들어졌던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들을요,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산재되어 있던 것들을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슬로건 안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짜맞춰 난 거죠. 그래서 분파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책들을 하나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조용한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일단 3가지의 아까 5가지의 사회 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수당 제도가 있어야 되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떻게 된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기본 전제를 갖고 있고 6가지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베버리지의 이념은 일단은 보편주의적 관점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모든 시민을 포함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면서 빈민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한 낙이 이러한 것을 없애자라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적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재분배 효과가 크면 새로 가입하는 일단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는 자들인데 재분배 효과가 크면 이분들이 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잖아요. 그런데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가가 제안하고자 한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인 목표에 국민 최저 수준을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최저라는 것은 최적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앞전에 설명했던 거랑 또 이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